둘째 아들 준호의 관뚜껑이 열리는 순간 우리 부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누워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썩어가는 개 한 마리가 붉은 전에 덮여 있었습니다. 아내 영희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나는 눈앞이 침침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7년을 키워온 내 아들이 그토록 예쁘게 자라준 우리 준호가 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해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뭐라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자식이 각혈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2017 청년이었다면 말이에요. 우리 둘째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형인 성민이와는 달리 말수도 적고 순종적이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걱정 끼쳐드리고 쉽지 않아야 하며 항상 조심스럽게 살던 아이였습니다. 준호가 미영이와 결혼한 지는 불과 1년 하고도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장래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려고 아내와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 준호 정말 좋은 면을 입안내며 기뻐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40분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의식 불명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내사 판정을 받았고 4월 뒤인 11월 18일 새벽 5시 20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쉬고 있었어요. 여보야, 우리 준호가 아내 영희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게 꿈이겠지. 곧 깨어날 거라고 되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차가워진 아들의 손,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가슴, 그리고 영영 감긴 눈꺼풀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느리 미영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당연히 있어 보였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계를 잡고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주고받더군요. 형님 어머님 장례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는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미영이가 보인 행동들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수상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써 장례식장을 예약해 두었다는 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미리 알아봐뒀어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조용해서 준호가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라고 말하는 미영이를 보며 아내 영희가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미영아, 그런데 너 언제 이런 걸 알아봤니? 사고 난 지 겨울 몇 시간 됐는데 영희의 질문에 미영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그게 병원에서 내사 판정 받았을 때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하며 말 끝을 흐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했던 건 시신 안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가족들이 마지막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미영이는 준호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보시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라며 계속 우리를 말렸어요. 물론 교통사고라는 게 참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제대로 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보낼 순 없지 않니? 라고 제가 말했을 때 미영이는 눈물을 훔치며 정말 너무 많이 상해서 아버님이 보시면 쓰러지실 것 같아요.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도 뭔가 어색했어요. 유족분들이 워낙 빨리 처리하기를 원하셔서 라며 말하는데 그 말투가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런 디테일들을 놓쳤을 텐데 아들을 잃은 충격 속에서도 부모의 본능인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미영이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소곤거리며 통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거든요. 네, 맞아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요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관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얼굴 한 번만 더 보자면 아내 영희가 미영이에게 애원했어요. 그런데 미영이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더니 어머님 정말 안 돼요. 지금 상태로는 하며 급구 말렸습니다. 그 순간 장남 성민이가 동생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성민이도 평소와 다른 미영이의 모습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성민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재수 씨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성민이의 말에 저도 동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슬픔이 크다고 해도 뭔가 감정이 이상해. 그리고 아버지 준호 핸드폰도 이상해요. 계속 꺼져 있어서 마지막 통화 내역이나 문자도 확인 못하고 있어요. 성민이의 말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화장터로 향하는 길에서도 미영이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누구 전화야? 라고 물으면 회사에서 연락 온 거예요. 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 때 미영이는 제가 모실게요. 라며 아예 우리 손에 넘겨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라고 하지 아니에요. 제가 준호 아내니까 제가 모시는 게 맞아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납골당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선산이 따로 있는데도 준호가 생전에 자연장을 원한다고 했어요. 라며 전혀 다른 곳으로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우리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라고 하자 둘이서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미영이의 주장대로 경기도 외곽의 한 자연장지에 준호를 모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 중턱이었어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을 것 같다는 미영이의 말에 따라 결정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매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영희가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 준호 정말 저기 있는 거 맞을까? 라고 중얼거렸을 때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장례를 치른 직후부터 미영이는 혼자 있고 싶다며 우리와의 만남을 계속 피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아직 준호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SNS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사진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성민이가 아버지 재수 씨 인스타그램 보셨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던데 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영이와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위화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미영아, 49제는 언제 지낼 거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 라고 물으면 아, 그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항상 혼자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시부모와 함께 상의해서 준비하는 게 당연한데 왜 혼자서만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내 영희도 미영이가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것 같다며 불편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건 준호의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은 집에 가서 준호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미영이는 이미 다 정리했어요. 라며 우리를 들여보내 주지 않았거든요. 미영아, 그래도 우리가 준호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들 물건 좀 보고 싶다고 하자.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나중에 마음 정리되면 들을 계열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틈으로 본 집안은 이미 준호의 흔적이 거의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결혼 사진도, 준호가 아끼던 책들도, 심지어 옷장에 걸려있던 정장들까지도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 이상하지 않아요? 동생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든 걸 치워버렸다니요. 라고 하니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슬픔을 빨리 극복하고 싶어도 보통은 고인의 물건들을 그렇게 서둘러 정리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신혼부부였는데 말이에요. 혹시 미영이가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도 여보, 미영이 행동이 정말 이상해. 마치 준호를 빨리 입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며 걱정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준호 회사 동료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야,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준호 씨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었어요. 뭔 일이니? 준호 씨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보험 서류를 확인하더니 수익자를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자를 바꾼다고 누구로 안 해본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원래는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호 씨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영희와 성민이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여보, 성민아, 큰일이다. 준호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는구나. 뭐라고요? 왜 갑자기 성민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회사 동료 말로는 준호 표정이 안 좋았다는구나.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고. 영희는 혹시 미영이가 강요한 건 아닐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평소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뭔가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더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계속 나왔어요. 준호가 사고 나기 일주일 전부터 미영이와 자주 다툰다는 소식을 이웃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요즘 준호네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밤늦게 말다툼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아파트 위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귓김해 주셨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였는지 들리셨어요? 준호 씨가 그건 안 된다. 절대 못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 미영 씨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미 늦었어. 라고 대답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끔찍한 가정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 미영이가 준호를 이용해서 뭔가 나쁜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닐까? 그리고 준호가 그것을 거부하자. 아니다. 이런 생각은 너무 끔찍해요. 하지만 여러 정원들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성민이도 아버지, 이거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가 맞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치세요, 씨. 이모님, 죄송한데 49제를 간소하게 지내고 싶어요. 저 혼자서 조용히 지낼게요. 뭔 소리야. 미영아, 49제를 혼자 지낸다고. 네, 아직 제가 마음 정리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힘들어요. 이 말을 들은 영희는 화가 나서 미영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준호 부모인데 49제에 참석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준호 묘를 이장하려고 해요. 뭐라고? 이장을 왜? 너무 멀어서 자주 찾아뵐 수가 없어요. 집 근처로 옮기고 싶어요. 미영아,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상의 안 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야? 죄송해요. 이미 알아보던 곳이 있어서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보통은 이장할 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법인데 왜 혼자서만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민이가 재수 씨 혹시 이장할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으니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라며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장 날짜는요? 다음 주쯤 재수 씨 이상하지 않아요? 이장이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성민이의 추궁에 미영이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성민이 그리고 저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이상해. 미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아버지. 동생 죽고 나서 재수 씨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이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 매장한 지 겨우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9제 날 묘소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자고 말이에요. 49제 당일 새벽 우리 셋은 준호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미영이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다면 우리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산속 묘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호의 묘 주변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여보, 저거 봐. 흙이 새로 덮인 것 같지 않아? 맞아. 색깔도 다르고 성민이도 아버지 이거 정말 이상해요. 누군가 여기를 건드린 것 같은데요. 라면 놀라워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묘비 옆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플라스틱 봉지에 담긴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 뭔가가 묻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파보니 동물의 털과 뼈 조각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이게 같은데요? 이게 왜 여기에게?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관 안에 있는 게 정말 우리 준호가 맞을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응, 집에 있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혹시 묘소에 가신 건 아니죠? 이 질문에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갑자기 묘소에 갔는지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제가 먼저 가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미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어요. 하지만 통화 중에 들리는 배경 소음으로 발사는 분명 차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의 수상한 전화를 받고 난 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성민이가 아버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준호의 마지막 몇 주간의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준호가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준호의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 실은 준호 씨가 사고 나기 한 달 전부터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아내분이 자꾸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준호 씨 급여, 명세서나 보험 관련 서류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서 준호 씨가 정말 곤란해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영희는 그럼 미영이가 준호 몰래 그런 걸 알아보고 다녔다는 말이네 라며 분노했습니다. 준호의 동료들과도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그 중에서 준호와 가장 가까웠던 김대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준호가 마지막 며칠 동안 정말 이상했어요. 아내랑 자꾸 싸운다면서 고민 상담을 받더라고요. 무슨 싸움을 했다는 거죠? 준호 말로는 아내가 갑자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꺼낸다는 거예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김대리의 말에 성민이가 그럼 재수 씨가 준호한테 우리 집 재산 상황까지 캐물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놀라면 물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대리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마지막 주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리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절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보험 수익자를 바꾸는 것도 정말 억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을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 조사를 마치고 난 후 우리는 준호와 미영이가 살았던 신혼집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준호 씨네 집에 이상한 남자가 자주 드나들었어요. 이상한 남자요? 네, 20대 후반쯤 되는 것 같은데 미영 씨랑 같이 다니더라고요. 준호 씨가 회사에 간 날 시간에 주로 왔어요. 성민이가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는데 미영 씨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좀 이상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증언에 따르면 그 남자는 준호가 사고 난 다음 날부터 더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사고 난 다음 날 새벽에 큰 트럭이 와서 이삿짐을 실어 나르더라고요. 미영 씨랑 그 남자가 같이 짐을 빼내는 걸 봤어요. 새벽에요. 몇 시에 한 3시쯤 됐을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기억에 남아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삿짐을 빼내다니 말이 되냐고요. 아파트 옆집 아주머니도 만나봤습니다. 준호 씨 부부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정말 자주 싸웠어요. 특히 밤에 소리가 많이 났는데 미영 씨가 빨리 결정해 시간이 없어 라고 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네. 그리고 준호 씨가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할 수 없어라고 소리치면 미영 씨가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을 들으니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미영이가 준호에게 뭔가 나쁜 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아래층에 사는 대학생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밤에 정말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어요. 예, 미영 씨가 이제 늦었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라고 하니까 준호 씨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미영 씨가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끼쳐요. 이 대학생의 증언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모든 증언들을 토대로 영희와 성민이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 미영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호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야. 맞아요,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 그것을 거부하자 더 강하게 압박했던 것 같아요. 성민이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야, 혹시 정말 사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희의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어요.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정말 끔찍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미영이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미영이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미영이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했던 그 남자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둘이 손을 잡고 걸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저거 봐, 여보. 저게 상을 당한 사람 맞아. 정말 어이없네. 준호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성민이도 재수 씨 저 모습 보세요.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라며 분노했습니다. 미영이를 불러 세웠을 때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 왜 오셨어요? 미영아, 우리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 남자는 얼른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민이가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영이 동생이에요, 동생. 미영 씨한테 남동생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라고 제가 말하니 미영이가 얼굴을 붉히며 아, 그게 사촌 동생이에요. 여지, 라고 둘러댔어요. 우리는 미영이를 카페로 데려가서 본격적인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우리가 준호 회사에 다녀왔어. 회사에요? 왜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좀 이상하더라. 너 준호한테 보험이나 재산 관련해서 자꾸 캐물었다면서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궁금해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이에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캐물 이유가 있어. 영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영이는 말을 더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유들 증언도 들어봤어. 너희 부부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심하게 싸웠다면서 무슨 싸움이었는지 말해봐. 성민이의 추궁에 미영이는 그냥 부부싸움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부싸움. 이후들이 들은 말로는 내가 준호한테 뭔가 결정하라고 다 그쳤다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없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라는 말은 뭐였어?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말은 제가 이후들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자 미영이는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런 건 오해예요?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고 그럼 준호가 동료한테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한 것도 별거 아닌 거야? 이 말에 미영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내가 준호한테 도대체 뭘 강요한 거야. 보험 수익자 바꾸는 것도 억지로 시킨 거지. 영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앞으로 생활을 위해서 보험 정리를 하자고 했을 뿐이에요. 생활을 위해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가 벌써 그런 걸 걱정할 이유가 뭐야. 그냥 마냥을 대비해서 27살 건강한 남자가 무슨 마냥을 대비해. 제 질문에 미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성민이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수 씨, 혹시 동생 사고가 정말 사고가 맞나요? 이 질문에 미영이는 완전히 팬립 상태가 됐어요. 뭔 소리예요? 당연히 사고죠.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장례도 혼자 치르고 유품도 혼자 정리하고 심지어 이 장까지 혼자 결정하려고 하고 그건 제가 혼자 감당하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미영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요. 저 먼저 갈게요. 하지만 우리는 미영이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미영아, 잠깐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 게 뭐예요? 49제 때 묘소에 가봤는데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더라. 그거 내가 한 거야? 이 질문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그럼 누가 준호 묘를 건드린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우리 셋은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확실해. 미영이가 뭔가 숨기고 있어. 맞아요, 아버지. 재수 씨 반응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직접 확인해 보는 거야. 직접 확인한다고요? 준호묘를 봐서 확인해 보는 거야. 영희는 깜짝 놀라며 여보, 그게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라고 걱정했어요. 가족이 요청하면 가능해. 특히 의혹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래. 성민이도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라고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묘지관리 사무소에 찾아가서
파묘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소에서도 당황했지만 우리가 수집한 여러 증거들과 의혹 사항들을 설명하자 가족분들이 원하신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해 줬어요. 그리고 미영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했죠. 배우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미영이에게 파묘 계획을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가 부모인데 아들 확인하는 게 왜 안 돼? 그냥 안 돼요. 준호를 편안히 놔두세요. 편안히 놔두라고. 지금 상황이 편안하냐? 영희가 화를 내자 미영이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면 애원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우리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파묘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관데였고 마치 변한 끝에 몰린 짐승처럼 필사적으로 우리를 말리려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준호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데 왜 그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세요? 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원하는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공포가 더 크게 배어 있었어요. 미영아, 내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뭐니? 정말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면 왜 그렇게 무서워해? 라고 영희가 물으니 미영이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준호를 깨우고 싶지 않아서 그래오라며 뜨겁게 흔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미영이의 태도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뒤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더라고요. 아파트 경비실에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안 보이네요. 아마 어디 가신 것 같은데요.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성민이가 아버지 재수 씨가 도망간 것 같아요. 이거 더욱 의심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니 저도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왜 파물을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왜 갑자기 잠적해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뮤지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묘 허가가 나왔는데 배우자분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닿아요. 그럼 좀 더 기다려보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 신청이라니 그것까지 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영희도 여보,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어. 우리 준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미영이가 아니라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 사촌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미영이는 어디 있어요? 그게 미영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요양을 하고 있어요. 요양이요? 갑자기 무슨 요양을 해요? 파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 남자의 목소리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배어 있었어요. 혹시 파묘를 강행하시면 미영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통화를 듣고 성민이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남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맞아.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어. 영희도 뭔가 정말 큰 비밀이 있구나. 안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고 하겠어.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강제 파묘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어요. 법원에서 만난 변호사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고개를 끄겠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네요. 배우자의 행방불명과 파묘 거부,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그럼 파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신 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 입회하에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 입회라는 말에 우리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확인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파묘 날짜가 확정되고 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영이와 연락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영이가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법원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에 밝고 경크한 톤은 온데간되었고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목소리였어요. 미영아, 너 어디 있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만나서 뭘 이야기해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다고. 뭐가 늦었다는 거야? 모든 게 다 늦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파배를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만둘 수 없어. 그럼 준비하세요. 뭘 준비하라는 거야? 마음의 준비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미영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절망과 체념이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목소리 들었어? 마치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어. 맞아요, 어머니. 재수 씨가 뭔가 큰 비밀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배를 이틀 앞둔 어느 날 밤 성민이가 급하게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동생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동생 마지막 주 근무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동생이 사고 나기 4월 전에 회사 보험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때 보험금 수령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럼 준호가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니 라면 경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성민이가 들고 온 다음 정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동생 휴대폰 마지막 통화 기록도 확인했는데 사고 나기 1시간 전에 재수 씨랑 통화했어요. 1시간 전에. 네, 그런데 그 통화가 15분 동안 지속됐대요. 평소보다 훨씬 긴 통화였고. 그럼 미영이가 준호 사고 소식을 듣고 놀란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네? 그렇게 보여요. 더 이상한 건 그 통화 이후에 동생이 회사 동료한테 모든 게 끝났다고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정황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끔찍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파묘 전날 밤, 우리 셋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영희는 여보, 만약 정말 준호가 거기 없다면 우리 아들이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라며 불안해했고 성민이도 아버지 동생한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상상하고 쉽지 않은 끔찍한 진실을 맞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그런데 파며 당일 새벽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새벽 5시쯤이었는데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미영이가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도 가늘고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오늘 파묘하신다고 하셔서 그래 오늘 해. 내가 그렇게 반대해도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겠어.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제발 그만두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 우리 준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희의 다그침에 미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는 거야? 너 준호를 제가. 하지만 그 순간 미영이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기절해버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미영이는 몇 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가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 같네요. 라고 진단했을 때 우리는 미영이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미영이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미영아,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줘. 우리 준호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하지만 미영이는 오늘 파미하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만 했어요. 왜 미리 말하지 못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너무 끔찍해서요. 제가 차마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당사자인 미영이조차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후 2시 드디어 파미오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관 2명과 묘지관리인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까지 참석한 가운데 준호의 무덤이 서서히 파헤쳐지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오겠다며 병원에서 나와 파미오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재수 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성민이가 걱정하니 괜찮아요. 저도 확인해야 해오라며 억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내는 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어요. 퍼석퍼석. 매번 흙이 파여나갈 때마다 우리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영희는 제 팔을 꽉 붙잡고 있었고 성민이는 주먹을 불근 쥐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에 기대어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 같아 보였습니다. 여보, 무서워. 정말 무서워라고. 영희가 속삭였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관뚜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관이 흙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법의학 전문가가 이제 관을 열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미영이가 갑자기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영아, 이제 막을 수 없어.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영희의 말에 미영이는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라면을 절교했어요.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시신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생물체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에이? 그리고 뚜껑이 완전히 열렸을 때 우리가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천에 덮인 채로 있었지만 그 형태와 크기가 명백히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의학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내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가 아닌 부패한 개 한 마리의 시체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관 안에서 부패한 개 시체가 나오는 순간 현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법의학 전문가, 맞아. 이건 도대체 뭔 일입니까? 라며 당황하더라고요. 영희는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준호는 어디 있는 거야? 라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성민이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라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침침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7년을 키워온 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리 준호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경찰관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이건 단순한 매장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향해 부인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본 성민이가 재수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동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개가 묻혀 있는 거예요? 라며 다 그쳤지만 미영이는 계속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도 미영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준호한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라며 계속 중얼거렸을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미영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 우리 준호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라며 소리쳤지만 미영이는 고개만 떨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부인 협조해 주세요. 사건이 심각합니다. 시신음릭 허위 매장. 그리고 실종.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경고했을 때도 미영이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도착해서야 미영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첫 마디는 우리를 더욱 경악시켰습니다. 준호는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영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죽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 아들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내가 모른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는 더욱 위축되며 정말 복잡한 일이에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인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교통사고는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진짜였어요. 그럼 김준호 씨가 정말 사고를 당한 건 맞다는 말씀이죠. 네, 맞아요. 근데 뭐죠?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이 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사고는 진짜인데 죽지 않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장례식과 매장은 뭐였다는 말입니까? 미영이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준호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노이사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장기 밀매업자요. 이 말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장기 밀매업자라고. 그 사람이 준호의 상태를 보고는 이런 경우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뇌사 상태의 환자를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하고 장례를 치른 다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럼 우리 준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 사람은 경찰이 그 장기 밀매업자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연락했죠? 라고 물으니 미영이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장기 기증 상담사인 줄 알았는데 상담사요? 네, 정식 장기 기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 조직이었어요. 그 사람들 연락 전화 신상 정보는 알고 있습니까? 휴대폰 번호는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연락이 안 돼요. 미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하는 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주자 경찰은 즉시 수사 대상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준호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영희의 간절한 질문에 미영이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준호를 데려간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겼다고 내가 직접 넘겨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는 것까지만 도왔고 그 이후로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어요. 사망 진단서 위조, 경찰이 놀라면 물었어요. 네. 담당 의사 중에 그쪽과 연결된 사람이 썼어요. 미영이의 증언에 따르면 그 불법 조직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해요. 병원 내부에도 사람들이 있고 장례식장에도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서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그렇게 빨리 진행한 거구나. 네,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장례식장도 관도 심지어 조문객들까지. 네, 진짜 아는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 그쪽에서 섭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장례식 때 낯선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성민이가 그럼 관에 개를 넣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라고 물으니 내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무게를 맞추기 위해 정말 치밀하네. 경찰도 상당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이런 경우가 몇 번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조직에서 준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영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미영아, 그럼 우리 준호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정말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모든 게 끝났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 한 달 전부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전이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한 때잖아.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경찰이 부인 그 조직과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정말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라고 다그치자 미영이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가요?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곳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죠? 경기도 어딘가의 폐병원이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가는 길은 기억해요. 이 말에 경찰은 즉시 그곳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으니까 라고 요청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워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어?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이 말에 우리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남자. 네, 준호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준호를 속이고 결혼한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성민이가 그래서 동생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한 거예요. 라고 분노하자 미영이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부인,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김준호 씨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을 때 미영이는 마침내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준호를 찾아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려 왔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준호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 꿔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미영아, 내가 정말 준호를 사랑했다면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니? 라고 물었을 때 미영이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보다 제 욕심이 더 컸나 봐요. 돈도 다른 남자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라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욕심이 사랑하는 사람, 맞아 배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경찰 특수수사팀이 편성되고 미영이의 안내로 그 끔찍한 폐병원을 찾아가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경찰차 세대와 구급차가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어요. 미영이는 경찰차 뒷좌석에서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라며 중얼거렸어요. 저와 영희 성민이도 별도 차량으로 따라갔는데 차 안 분위기는 정말 무겁더라고요. 여보, 우리 준호 정말 살아있을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며 영희가 불안해하자 저도 같은 걱정이 들었어요.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다는데 과연 아들이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미영이가 안내하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시골길에서 다시 산길로 들어가더니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이어졌습니다. 재수 씨, 정말 이쪽이 맞아요? 너무 외진 곳인데 라고 성민이가 물으니 맞아요? 일부러 이런 곳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라고 대답했어요. 길가에는 폐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경찰팀장이 무전으로 이런 외진 곳에서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면 발각될 위험이 거의 없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1시간 정도 산길을 달린 후 미영이가 저기 보이는 건물이에요.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것은 의심연스러운 폐병원 건물이었어요. 4층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인데 창문 대부분이 깨져 있고 외벽도 곰팡이와 이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저기서 그 사람들이 작업한다고 했어요. 라고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경찰팀장은 일단 주변을 정찰해보고 진입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아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경찰관님, 우리 준호가 정말 저기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이 망원경으로 폐병원을 관찰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건물에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네요. 정말요? 네, 2층과 3층에서 희미한 조명이 보여요. 그리고 주차된 차량도 몇 대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네 라며 흥분했어요. 성민이도 아버지 동생이 정말 저기 있을 수도 있어요. 라며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는 제가 본 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애열하며 몸을 떨었어요. 경찰 특수부대가 건물 진입 작전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맞다.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뭘 빼먹었다는 거야? 그 조직이 단순히 장기만 적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살려서 다른 나라로 팔기도 해요. 이 말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로 판다고? 무슨 말이야? 참고. 건강한 남자들은 장기 적출보다 산채로 파는 게 더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남아시아 쪽으로 미영이의 추가 증언은 계속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준우 같은 경우는 뇌사 상태이긴 하지만 신체는 건강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용도라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장기 적출은 물론이고 의학 실험용으로도 쓰고 심지어는 생체 실험까지. 성민이가 생체 실험? 동생을 실험용 주로 쓴다는 말이에요. 라며 분노하자 미영이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장기 기증인 줄 알았는데 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변명이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팀이 건물 주변을 정찰한 결과를 보고했어요. 건물 내부에서 의료 장비 소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대여섯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네, 확실합니다. 지금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영이가 잠깐만요. 위험해요 라고 소리쳤어요.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내 권총도 있고 칼도 있어요. 경찰이 오면 증거를 없애려고 할 거예요. 경찰팀장이 증거를 없애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미영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으로 환자들을 모두 처리해버릴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처리한다고 들키면 모든 걸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건물도 장비도 그리고 사람들도.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럼 우리 준호가 위험하다는 말인 경찰관님 빨리 들어가야 해요. 라며 애원했습니다. 저도 제발 늦기 전에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라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특수부대가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 특별한 방이 있어요. 특별한 방.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환자들을 관리해요. 준호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죠? 1층 수술실 뒤쪽에 숨겨진 문이 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려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2024년 4월 12일. 그들이 이 조직을 시작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팀장이 이 정보를 특수부대에 전달하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다짐했어요. 건물 진입이 시작되자 우리는 차 안에서 손에 땀을 주며 지켜봤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곳곳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건물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네요. 경찰이 그 사람들과 맞닥뜨린 것 같아요. 미영이가 불안해하며 정말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에어라고 중얼거렸을 때 갑자기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거 봐, 불이야. 영희가 소리치자 성민이도 아버지, 저들이 정말 증거를 없애려는 건 아닐까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무전기에서 특수부대의 긴급 상황 보고가 들려왔어요. 건물 내부에서 화재 발생. 범인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는 것 같습니다. 인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하시설을 찾았지만 접근이 어렵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 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우리 준호를 구해야 해. 내가 직접 들어가겠어. 하지만 경찰들이 저를 말리며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영희도 여보 안 돼. 당신까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 라며 붙잡았어요. 그때 미영이가 갑자기 제가 들어가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뭔 소리야? 저는 그 건물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가는 다른 길도 알아요. 다른 길. 내 건물 뒤쪽에 비상구가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지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경찰팀장이 정말입니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까먹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지금이라도 안내주실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했고 별도의 구조팀이 미영이의 안내로 건물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뒤따라갔어요. 건물 뒤편에는 정말로 작은 철문이 숨겨져 있었는데 미영이가 저기가 비상구예요 라고 가리켰습니다. 구조팀이 문을 열자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어요. 정말 있네요. 이런 비밀 통로가. 팀장이 감탄하며 부인 지하 구조도 알고 있으니까 라고 물으니 네, 한번 가봤거든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은 정말 무서웠어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소독약 냄새와 이상한 화학 냄새가 점점 강해졌거든요. 복도 양쪽에는 정말로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각 방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1호실, 2호실, 3호실 미영이가 준호는 5호실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5호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구조 팀원이 안에서 생명유지장치 소음이 들립니다라고 보고했어요. 정말로 그럼 누군가 살아있다는 말이네요. 네, 확실합니다. 문을 열기 전에 미영이가 제발 준호가 무사하기를 빌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그래도 우리 준호만 살아있다면 라고 중얼거렸어요. 성민이는 주먹을 꽉 쥐고 동생아 견뎌라. 우리가 왔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병실 같은 공간에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각종 큐브와 선으로 연결된 채 누워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준호야 저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 겪으러 갔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에는 심장 박동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조팀 의료진이 즉시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환자의 생명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여러 약물이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약물이요? 내 의식을 잃게 하는 진정제와 근육, 이원제 등이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준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래도 살아있어. 우리 준호가 살아있어라며 울먹였어요. 준호를 발견한 순간의 기분도 잠시 우리는 곧 더 큰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의료진이 준호의 상태를 정밀 검사한 결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환자가 장기간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고 뇌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영희는 그럼 우리 준호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명 유지 장치 없이도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희망은 있습니다. 의사의 신중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어요.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건물 내부에서 엄청난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최소 10여 명의 환자들이 불법 의료행위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수사팀장이 보고했어요. 각 병실마다 환자들의 신상정보와 의료기록, 그리고 끔찍하기도 상품 목록이라고 적힌 서류들이 발견됐거든요. 김준호 27세, 뇌사, 장기 상태의 양호, 예상 수익 2억 원이라고 적힌 서류를 본 성민이는 동생을 완전히 물건 취급했구나 라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미영이는 그 서류를 보고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비인간적일 줄은 라며 고개를 떨고 왔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냉동고에는 적출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해외로 밀반출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조직이 단순한 국내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장기 밀매 조직의 한국 지부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경찰이 설명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서요. 우리 준호가 그런 거대한 범죄 조직의 먹이감이 되어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영희는 우리가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준호도 그렇게 됐을 거라는 말이 내라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범죄 조직 검거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건물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말단 조직원들이었고 핵심 인물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거든요. 주요 용의자들이 화재 발생과 동시에 미리 준비된 탈출로를 통해 도망갔습니다라는 보고를 들은 경찰팀장은
전국적인 수배령을 내리고 국제공조 수사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체포된 조직원 중 한 명이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진짜 큰 손들은 따로 있어요. 라며 진술했을 때 이 사건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은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환자의 혈액에서 여러 종류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의식을 잃게 하는 약물뿐만 아니라 장기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약물들도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 같습니다. 라는 소견을 들었을 때 성민이는 그럼 동생이 그동안 실험용 쥐처럼 이용당했다는 말이에요. 라며 주목을 불꽃 쥐었어요.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미영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구속을 앞둔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라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영희는 미영아,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우리 준호를 찾을 수 있었어. 그것만은 고마워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배어요. 용서와 원망이 뒤섞인 그런 감정 말이에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우리를 더욱 착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준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 경제적 압박감이 너무 컸어요. 준호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준호를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야? 제가 화를 내자 처음에는 정말 준호를 살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서 다른 방법을 제안했을 때 저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갔어요. 라고 고백했어요. 혜민이가 재수씨. 그럼 동생이 사고 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날카롭게 물었을 때 미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니.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하지만 라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한 건 저예요. 병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바로 이 말에 우리는 모두 경악했어요. 아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을 때 며느리는 이미 그를 돈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말이었거든요.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드릴 때까지는 안경을 못했고 미영이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준호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잡고 악몽도 계속 꿔머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준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꾸 물어봤는데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러 갔었어요. 한 달 전에 그 폐병원에. 그런데 그때 본 준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가 충격적이었어? 너무 말랐고 온몸에 추부가 꽂혀 있고 마치 산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영희가 그럼 왜 그때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디? 왜 그렇게까지 숨겼어? 라고 다그치자 미영이는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 저를 입막음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서웠다고. 내 무서움 때문에 우리 준호가 2달 넘게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했다는 말이야? 제가 소리치자 미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검찰에서 미영이의 구속영장이 발붙였습니다. 혐의는 시신음닉, 허위 공문서 작성, 장기 밀매 방조, 그리고 가장 무거운 중감금 치상 등이었어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라고 변호사가 설명했을 때 미영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한 결과야. 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가벼운 거야. 라고 성민이가 차갑게 말했을 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의 일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씁쓸했거든요. 준호의 의식 회복을 위한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약물 투여로 인해 뇌의 기능이 억제되어 있을 수 있지만 약물을 완전히 배출하고 적절한 자극 치료를 하면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희망적인 소견을 줬어요. 우리는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준호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야.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널 찾았어. 라고 제가 말하면 영희는 우리 아들 빨리 눈 떠. 엄마가 여기 있어라며 손을 잡아줬어요. 성민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동생아, 형이야. 정말 많이 찾았어. 이제 깨어나서 우리랑 다시 살자라고 속삭였어요. 때로는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의료진을 불렀지만 의식은 반사적인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주고 어릴 때 추억 이야기도 들려주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보낸 안부 메시지도 읽어줬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준호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서 가져왔어. 냄새 맡아봐라고 말하는 순간 준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 준호 눈이 움직여. 라고 영희가 소리치자 저와 성민이가 달려왔어요. 의료진도 급히 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준호가 의식을 되찾는 징조였습니다. 환자의 뇌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눈을 뜬 순간 우리는 모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야 라고 영희가 울먹이며 부르자 준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천히 우리를 바라봤어요. 아직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확신했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준호야, 아빠야, 알겠니? 라고 제가 모르니 준호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만큼은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의식을 되찾은 후 며칠간은 정말 조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장기간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 회복이나 신체 기능 회복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적 같았어요.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 영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리 아들, 정말 우리 준호 맞지? 라며 얼상 안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약했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성민이도 동생아, 형이야. 정말 보고 싶었어라며 준호의 손을 꽉 잡았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 우리 준호 정말 잘 버텨줬다라고 속삭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처음 며칠간은 사고 이전의 기억만 있었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 왜 여기 있어요? 사고 난 거 기억나는데 라고 준호가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의사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을 갑자기 알려주면 환자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했어요. 준호가 미영이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가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미영이는 지금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라고 얼버무렸어요. 준호는 복잡한 일이 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니죠? 라면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준호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여전히 미영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해치할 수 있었는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준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물리치를 받던 중 갑자기 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아요. 소독약 냄새 같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이가 무슨 냄새? 언제 맡았는데? 라고 물으니 잘 모르겠어요. 꿈에서 맡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어디선가. 라면 머리를 집었어요. 의사는 기억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 준호가 급금직한 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열흘 째 되는 날 준호가 갑자기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라면 소리치면서 깨어난 준호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영희가 준호야 괜찮아. 꿈이야 그냥 꿈이야. 라면 달래자. 준호는 엄마. 저 이상한 꿈 꿔머요. 어떤 사람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그리고 라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뭐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 제 몸에 뭔가를 꽂고 이상한 기계들이 빛빛 어리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준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의사와 상담한 결과 준호에게 진실을 조금씩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자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으니 이제는 천천히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라는 조언에 따라 먼저 제가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고 난 후에 정말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영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단다. 준호의 얼굴에 걱정과 궁금함이 동시에 스쳤어요. 미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영희가 미영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쁜 사람들과 연결돼서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라고 설명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우리가 조금씩 설명해주자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병원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너를 다른 곳에 데려가서 제가 말하다가 목이 메웠어요. 성민이가 동생아, 정말 힘든 이야기가 금방이 있는데 예.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미영이가 너를 장기 밀매업자들에게 넘겼어. 예.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장기 밀매업자요? 그래, 내가 노이사 상태일 때 미영이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그럼 미영이가 저를 팔아넘긴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정확히는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일이 벌어졌지. 영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준호에게는 충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부하고 우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천장을 바라보며 가끔씩 한숨만 쉬었어요. 영희는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아직 준호가 받아들기에는 너무 힘든 얘기였을까? 라며 걱정했고 성민이도 동생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 제가 기억해낸 게 있어요. 뭘 기억해냈니? 그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이 저한테 한 말들요. 준호가 털어놓기 시작한 기억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처음에는 의식이 거의 없었는데 가끔씩 깨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제 몸을 검사하고 어떤 기계에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제가 좋은 상품이라고 했어요. 특히 점코 건강해서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이 말을 들은 영희는 그 악마 같은 사람들이 라며 주목을 붉은 쥐었어요. 준호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끔 미영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랑 전화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빨리 처리하면 안 되냐, 이런 말들을 미영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전에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였던 것 같아요. 성민이가 동생 그 기억들 때문에 많이 힘들지 라고 걱정하니 준호는 힘들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계속 헷갈렸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가 기억해낸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의식을 잃기 전에 들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 그 사람들이 이제 곧 끝날 거다. 곧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영이가 정말 아무도 모를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미영이가 마지막까지 그 계획에 동참했다는 말이네? 그리고 그때 저도 모르게 도와주세요 라고 중얼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미영이가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라고 울면서 말했거든요. 이 증언을 들은 우리는 미영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줄민고 도난던 분노도 있었지만 그녀도 마지막에는 후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후 우리는 가족끼리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내가 이 모든 걸 겪으면서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게 신기해라고 제가 말하니 준호는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이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만약 포기했다면 저는 정말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영희는 우리 준호가 이렇게 성숙해졌네라며 눈물을 흘렸고 성민이도 동생 정말 대단해. 나라면 이렇게 씩씩하게 못했을 거야. 라고 감탄했어요. 준호가 미영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구속됐어. 여러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야. 그래요. 당연한 일이겠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정말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거야. 사랑과 욕심이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 제가 대답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무서운 일은 없을 거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로 도망간 조직원들까지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 조직이 지난 3년간 최소 30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도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른 가족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김준호 씨 외에도 생존자가 몇 명 더 발견됐습니다. 모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준호는 다른 분들도 무사히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한 달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돼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담당 의사가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의지력도 대단했지만 가족분들의 사랑이 가장 큰 치료제였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했어요. 준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앞으로는 정말 소중한 것들만 생각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는 우리도 그래야지.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관심 갖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자 라고 제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아버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뭘 깨달았니?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민이가 맞아 동생. 우리가 널 찾기까지 정말 힘들었지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으라고 하니 준호는 저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들이 찾으러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준호가 태어난 지 2달 후였습니다. 법정에 선 미영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밝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란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검사가 피고인은 본인의 남편을 장기 밀매 조직에 넘겨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달 넘게 생명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라고 기소 내용을 읽어갈 때 미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증인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하기도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영이가 처음 그 범죄 조직과 연결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이전이었어요.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당시 교제하던 다른 남성의 소개로 이 조직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검사의 진술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미영이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건가요? 라고 준호가 속삭이자 영희는 그건 아닐 거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때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을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 미영이가 결혼 후 몇 달부터 준호의 보험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미영이 자신이 직접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말 준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면서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어요. 제가 만나던 다른 남자가 큰 빚을 지고 있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리고 저 자신도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남편을 이용하기로 결심한 겁니까? 검사의 질문에 미영이는 처음에는 그냥 보험금 정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큰 돈을 제시했을 때 라며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미영이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우리 모두를 울게 만들었어요. 준호 씨 어머님, 아버님,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준호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고생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동시에 미영 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준호의 그 말에서 우리는 아들의 선량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섬이 형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을 담보로 한 극히 악질적인 범죄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2년이라는 형량을 들었을 때 미영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준호는 12년. 미영이가 제 나이 때 나오게 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동생 그래도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가벼운 거야. 라고 하니 준호는 저는 미영이가 출소한 후에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물리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나갔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낼 수 있는 건 가족의 사랑 때문이래요. 라고 준호가 말했을 때 영희는 당연하지.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라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저 역시 준호야. 앞으로는 아빠가 너를 더 잘 보살펴 줄게. 더 자주 대화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줄게라고 다짐했어요. 성민이도 동생 형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정말 가족끼리 더 끈끈하게 지내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준호의 회복 과정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고 서로의 일상을 더 자세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뭐 사셨어요? 형, 요즘 일은 어떻고 건강은 괜찮아?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영희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서로에게 무관심했었는지 모르겠어.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히 하라고 말했고,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반년이 지나면서 준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보다는 작은 회사였지만 준호는 저에게는 규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해오라며 만족했습니다. 첫 출근 날 우리는 모두 준호를 배웅했어요. 준호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에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점심은 꼭 챙겨 먹고 우리의 잔소리에 준호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1년 후 우리는 준호의 새로운 생일을 만들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준호를 찾아낸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오늘이 내 두 번째 생일이라며 준호가 웃자 성민이는 맞아. 동생이 우리한테 다시 태어난 날이야 라고 맞장 붙였어요. 영희는 준호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고 저는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소원을 빌어봐라고 하니 준호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이야기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됐습니다. 같은 범죄 조직의 피해를 당한 다른 가족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고 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되어 라고 한 피해자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영희도 맞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후배 피해자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극복할 수 있어요. 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해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씩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생각나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덕과 학교하고 더 자주 사랑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준호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 요라고 말해요. 성민이도 동생 덕분에 나도 많이 변했어. 이제는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어. 라고 하고 영희와 저 역시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미영이에게는 한 번도 며느리를 가지 않았지만 준호는 가끔 미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며 궁금해요. 그래도 한때는 저를 사랑했다고 했으니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 요라는 준호의 말에서 우리는 아들의 너블러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선량함이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기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준호는 새로운 사랑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요라고 말하는 준호를 보면서 우리는 아들이 진정으로 치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영희는 그래, 이번에는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줄게 라며 농담을 하고, 성민이는 동생, 이번에는 형이 철저히 신원조해 줄게 라며 웃어요. 준호도 그래요. 이번에는 가족들 승인받고 만날게요 라며 함께 웃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처음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만약 포기했다면 준호는 영영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과 가족의 끈질긴 사랑이 결국 진실을 발견해 고 아들을 구해낸 거예요. 가족이라는 무엇인가?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준호는 매일 저녁,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감사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라고 답합니다.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든 가족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물어보세요. 가족이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 가족의 사랑 이야기는 계속 써져나가고 있겠죠. 부디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가족의 힘을 믿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증명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